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듣는 시간의 오디오 리얼입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에서 방송하는 이 프로그램도 당연히 제가 운영 중인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마음껏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보고 싶은 분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듣는 시간의 제2화입니다. 사실은 지난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나서 되도록 빠르게 두 번째 방송을 키고 싶었으나 제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팟캐스트 방송을 열심히 할 거고요. 최소 2주에 한 편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지난 첫 번째 방송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분도 제가 했던 방송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이 팟빵 제 방송국에서 무려 2분이나 좋아요를 눌러주는 바람에 제가 무척 기뻤습니다. 제 방송이 많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요, 일본의 국민 작가죠.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는 역시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이고, 그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역시 마음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소세키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뒤에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요, 역시 장편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초반부를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인 나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편하게 들어보시죠. 상, 선생님과 나. 나는 그분을 늘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러니 여기서도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쓰고 본명을 밝히지는 않겠다. 이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삼간다기보다 나로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바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진다. 글을 쓸 때도 그런 마음은 같다. 어색한 이니셜 따위는 도무지 쓸 마음이 들지 않는다. 내가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가마쿠라에서였다. 그때 나는 아직 생기발랄한 학생이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수욕을 간 친구에게서 꼭 오라는 엽서를 받은 나는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서 가기로 했다. 돈을 마련하는데 2, 3일이 걸렸다. 그런데 내가 가마쿠라에 도착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나를 부른 친구는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에는 어머니가 편찮다고 쓰여 있었지만 친구는 믿지 않았다. 고향에 있는 그의 부모는 진작부터 그가 내켜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의 관습에서 볼 때 그는 결혼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다. 게다가 무엇보다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데도 일부러 도쿄 근처에서 놀며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전보를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편찮으시다면 그는 말할 것도 없이 돌아가야 할 터였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돌아갔다. 애써 찾아온 나만 혼자 남았다. 학교 수업이 시작되려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가마쿠라에 있어도 좋고 돌아가도 좋은 처지였던 나는 당분간 원래 묵고 있던 여관에 머물기로 했다. 친구는 주고쿠 지방의 한 자산가의 아들로 돈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학교도 그렇고 나이도 어렸기에 생활 정도는 나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혼자가 된 나는 굳이 내게 적당한 여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잡함도 없었던 것이다. 여관은 가마쿠라에서도 외진 곳에 있었다.
당구나 아이스크림 같은 하이칼라한 것을 접하려면 일단 긴 논두렁길을 건너야 했다. 인력 걸어가도 20전은 들었다. 하지만 개인 별장은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서 있었다. 게다가 바다가 아주 가까워 해수욕을 하기에는 무척 편한 위치였다. 나는 날마다 해수욕을 하러 바다로 나갔다. 아주 낡고 그을린 초가집 사이를 빠져나가 해변으로 내려가면 이 근처에 이렇게 많은 도예인이 살고 있나 싶을 만큼 모래사장은 피서하러 온 남녀로 북적였다. 어떤 때는 바닥속이 공중 목욕탕처럼 까만 머리로 너저분해지는 일도 있었다.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도 그렇게 시끌벅적한 풍광에 둘러싸여 모래에 엎드려 있거나 파도를 무릎으로 차며 그 근방을 뛰어다니는 일은 유쾌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서 선생님을 발견했다. 그때 해안에는 찻집이 2군데 있었다. 나는 어쩌다가 그중 한 집에 자주 드나들어 친숙해졌다. 하세 해안 주변에 커다란 별장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각자 옷을 갈아입을 전용 공간이 없는 이 근방의 피서객에게는 반드시 이런 공동 탈의장 같은 곳이 필요했다. 그들은 여기서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해수욕복을 빨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소금기 묻은 몸을 씻기도 하고 모자나 양산을 맡기기도 했다. 해수욕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도 소지품을 도난당할 염려가 있어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찻집에 모든 걸 맡겼다. 내가 그 찻집에서 선생님을 봤을 때 선생님은 마침 옷을 벗고 바다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나는 선생님과 반대로 젖은 몸에 바람을 맞으며 물에서 나온 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만큼 많은 까만 머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는 선생님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해변이 혼잡했고 그만큼 내 머리가 산만했는데도 내가 바로 선생님을 발견한 것은 선생님이 한 서양인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서양인의 눈에 띄게 하얀 피부색이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내 주의를 끌었다. 순수한 일본 유카타를 입고 있던 그는 그걸 접의자 위로 휙 내던지고는 팔짱을 끼고 바다 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입는 팬츠 하나 외에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고 있었다. 내게는 그게 제일 이상했다. 나는 그 이틀 전에 유이가하마까지 가서 모래사장에 쭈그리고 앉아 오랫동안 서양인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엉덩이를 내려놓은 곳은 약간 높은 언덕 위였고 바로 그 옆이 호텔 뒷문이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해수욕을 하러 나왔는데 몸통이나 팔, 허벅지를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자는 특히 더 살을 감추는 경향이었다. 대개는 머리에 고무로 만드는 두건을 쓰고 있어 젓갈색이나 감색, 남색 머리가 파도 사이에 떠 있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나온 내 눈에는 팬츠 하나만 입고 태연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서양인이 무척 희한하게 보였다. 그는 얼마 후 자기 옆을 돌아보며 거기에 쭈그리고 있는 일본인에게 뭐라고 한두 마디 건넸다. 그 일본인은 모래밭에 떨어진 수건을 줍는 참이었는데 그것을 줍자마자 바로 머리에 두르고는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나는 단지 호기심 때문에 나란히 해변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곧장 파도 속에 발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멀리까지 수심이 얕은 해변 근처에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비교적 널찍한 곳으로 나가더니 두 사람 다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머리가 조그맣게 보일 때까지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 다시 일직선으로 해변으로 돌아왔다. 찻집으로 돌아와서는 우물물도 끼얹지 않고 바로 몸을 닦더니 옷을 걸치고는 지체 없이 어딘가로 가버렸다. 그들이 가고 난 후 나는 여전히 원래의 접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때 나는 멍하니 선생님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래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걱정이나 염려할 일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선생님을 만났던 그 시각을 가늠하여 일부러 찻집으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서양인은 오지 않고 선생님 혼자 밀짚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선생님은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놓고 바로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는 총총히 해변의 모래사장으로 내려갔다.
선생님이 어제처럼 북적이는 해수욕객 사이를 빠져나가 혼자 헤엄을 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문득 그의 뒤를 쫓아가고 싶었다. 나는 얕은 물을 머리 위까지 튀기면서 상당히 깊은 데까지 갔고 거기서부터는 선생님을 목표로 양손을 번갈아 휘저으며 헤엄쳐 나갔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제와 달리 원호를 그리며 묘한 방향으로 해변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무트로 나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털면서 찻집으로 들어서자 선생님은 이미 옷을 다 갈아입고는 나와 엇갈리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해변으로 가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을 붙일 기회도 인사를 하는 일도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의 태도는 오히려 비사교적이었다. 일정한 시간에 초연히 나왔다가 다시 초연히 돌아갔다. 주위가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거기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처음에 같이 온 서양인은 그 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생님은 늘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여느 때처럼 총총히 바다에서 나와 평소에 그곳에 벗어놓은 유카타를 입으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다. 선생님은 모래를 떨어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유카타를 두세 번 털었다. 그러자 옷 밑에 놓여있던 안경이 판자 틈새로 떨어졌다. 선생님은 흰색 바탕에 비백무늬의 유카타 위로 해코우비를 메고 나서 안경이 없어진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나는 바로 걸상 밑으로 머리와 손을 집어넣어 안경을 주었다. 선생님은 고맙다고 말하며 내 손에서 안경을 받아들었다. 다음날 나는 선생님 뒤를 따라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헤엄쳐갔다. 200m쯤 먼 바다로 나가자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넓고 파란 바다 위에 떠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우리 둘 말고는 없었다. 그리고 강렬한 햇빛이 눈이 닿는 모든 물과 산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자유와 환희에 가득 찬 근육을 움직여 바다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선생님은 다시 손발의 움직임을 뚝 그치고 하늘을 향해 물결 위에 누웠다. 나도 선생님을 흉내냈다. 파란 하늘빛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비치듯이 통렬한 색을 내 얼굴에 내던졌다. 기분 좋네요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바다에서 일어나는 듯이 자세를 바꾼 선생님은 이제 돌아갈까요? 하며 나를 재촉했다. 비교적 체력이 강한 나는 바다에서 좀 더 놀고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 곧바로 예, 돌아가죠 하고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둘이서 왔던 길을 따라 다시 해변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과 친해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을 것이다. 찻집에서 만난 선생님이 돌연 나를 향해 자넨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머물 생각인가? 하고 물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나는 머릿속에 그런 질문에 답할 만한 준비를 해두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희죽희죽 웃고 있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갑자기 쑥스러워졌다. 선생님은요?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나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때 선생님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갔다. 여관이라고 해도 보통의 여관과 달리 널찍한 절의 경내에 있는 별장 같은 건물이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내가 선생님 하고 부르자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게 연장자에 대한 내 말버릇이라고 변명했다. 나는 저번에 본 서양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선생님은 그의 색다른 점이나 이제 가마쿠라에 없다는 것 등 이러저러한 이야기 끝에 일본인조차 그다지 만나지 않는데 그런 외국인과 친해진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어디선가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어렸던 나는 은근히 상대도 나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던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선생님의 대답을 기대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를 본 기억이 없네. 자네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닌가? 하고 말해서 나는 이상하게 가벼운 실망감을 느꼈다.
나는 그달 말에 도쿄로 돌아왔다. 선생님이 피서지를 떠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나는 선생님과 헤어질 때 앞으로 이따금 댁으로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저 그럼 오게 라고만 할 뿐이었다. 그 무렵 나는 선생님과 꽤 친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자상한 말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딘가 부족한 대답이 내 자신감에 약간 타격을 주었다. 나는 이런 일로 자주 선생님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선생님은 그것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또 거듭 가벼운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을 멀리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불안감에 흔들릴 때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언젠가 눈앞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렸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 대해 젊은 피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 선생님에게만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금에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이따금 내게 보여준 쌀쌀맞은 인사나 냉담해 보이는 행동은 나를 멀리하려는 불쾌감의 표현이 아니었다. 가엾은 선생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에게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그만두라는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남이 반가워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선생님은 남을 경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경멸한 것 같다. 나는 물론 선생님을 찾아뵐 생각으로 도쿄로 돌아왔다. 돌아오고 나서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2주일의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 사이에 한번 찾아가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오고 나서 2, 3일 지나는 사이에 하마쿠라에 있었을 때의 기분이 점차 옅어져갔다. 게다가 화려하게 채색된 대도시의 분위기가 기억의 부활에 따르는 강한 자극과 함께 내 마음을 짙게 물들였다. 나는 길거리에서 학생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학년에 대한 희망과 긴장을 느꼈다. 나는 한동안 선생님을 잊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다시 좀 느슨해졌다. 나는 뭔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거리를 걸어다녔다. 뭔가를 갈구하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머릿속에 다시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선생님이 보고 싶어졌다. 처음으로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집에 안 계셨다.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은 다음 일요일이었다고 기억한다. 맑게 갠 하늘이 몸속 깊숙이 스며들 것 같은 화창한 날이었다. 그날도 선생님은 집에 안 계셨다. 가마쿠라에서 나는 선생님의 입을 통해 대개는 집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오히려 외출을 싫어한다는 말도 들었다. 두 번을 찾아가서 두 번 다 만나지 못한 나는 그 말을 떠올리고 어딘가 이유 없는 불만을 느꼈다. 나는 곧장 현관 앞을 떠나지 못했다. 하녀의 얼굴을 보고 약간 망설이며 거기에 서 있었다. 며칠 전에 내 명함을 받은 기억이 있는 하녀는 나를 기다리게 하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사모님인 듯한 사람이 대신 나왔다.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사모님은 친절하게 선생님이 간 곳을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매달 이날이면 조시가야 묘지에 있는 어느 고인에게 꽃을 바치러 가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방금 나갔는데 10분이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하고 사모님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북적이는 시내 쪽으로 100m쯤 걷다 보니 나도 산보나 할 겸 조시가야 묘지로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도 발동했다. 그래서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묘지 바로 앞에 있는 묘목밭 왼쪽으로 들어가 양쪽에 단풍나무를 심어놓은 넓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끝에 보이는 찻집 안에서 선생님처럼 생긴 사람이 불쑥 나왔다. 나는 그 사람의 안경테가 햇빛에 반사되는 데까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불시에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선생님은 돌연 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선생님은 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했다. 그 말은 아주 고요한 대낮에 이상한 말투로 되풀이되었다. 나는 금방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뒤를 쫓아온 건가? 왜? 선생님의 태도는 오히려 침착했다.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약간의 그늘이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를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누구 묘에 갔는지,
사내가 그 사람 이름을 말하던가?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가? 그래, 그건 말할 리 없겠지. 처음 만난 자네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선생님은 그제야 납득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큰 길로 나가려고 묘지 사이를 빠져나왔다. 이사벨라 아무개의 묘나 하느님의 종복, 로긴의 묘 옆에 일체 중생 신류부생이라고 쓰인 팻말이 꽂혀 있었다. 전권공사 아무개의 묘도 있었다. 나는 안등열이라고 새겨진 조그만 묘 앞에서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선생님에게 물었다. 앙드레쯤으로 읽으라는 거겠지 하며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이런 묘표가 나타내는 사람마다 다른 양식에 대해 나처럼 우스꽝스러움이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둥근 묘석이나 길쭉한 화강한 비석을 가리키며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자네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보군 하고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선생님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지의 경계에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가리듯이 서 있었다. 그 밑으로 갔을 때 선생님은 높은 우둠지를 올려다보며 조금만 있으면 아주 예뻐질 거네. 이 나무가 노랗게 문들어 이 근방 지면이 온통 금색 낙엽으로 뒤덮이거든 하고 말했다. 선생님은 매달 한 번씩 반드시 이 나무 밑을 지나는 것이다. 건너편에서 울퉁불퉁한 지면을 평평히 골라 새로운 묘지를 만들고 있던 남자가 괭이질을 멈추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곧바로 큰 길로 나왔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없던 나는 그저 선생님이 걷는 방향으로 걸었다. 선생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그래도 나는 그다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서 어슬렁어슬렁 함께 걸었다. 바로 댁으로 돌아가십니까? 응, 특별히 들을 데도 없으니까. 우리는 잠자코 남쪽으로 언덕길을 내려갔다. 선생님 댁의 묘지도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그럼 누구 묘입니까? 친척 묘인가요? 아니네. 선생님은 그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냈다. 그런데 100m쯤 걸은 후 선생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내 친구 묘가 있네. 친구분 묘에 매달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다네. 선생님은 그날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마음 초반부를 읽어봤습니다. 확실히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는데요.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어떤 소소한 재미랄까요? 밍밍하고 싱거운 일상성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점이 전혀 가볍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전체 스토리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인공인 나가 선생님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그래서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와 발생하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과 나가 만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인공이 친구가 같이 해변에서 놀기로 했던 친구가 시골로 훌쩍 떠나버리고 무료함 때문에 흥미롭게 보았던 선생님을 계속 관찰하다가 우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에 사는 선생님 집에 계속 찾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선생님과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주인공은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처 밝히지 못하는 비밀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되겠죠. 이건 선생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밝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 그것도 역시 전체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묘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묻죠.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의 묘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매번 묘지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주인공은 의구심을 갖지만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죠. 결국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주인공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마음 이 작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지만 아주 소소한 재미가 있고 그리고 다 읽었을 때 강한 여운을 주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 오디오 리얼의 책 읽는 시간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